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사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광복회라는 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공법단체의 이 고문 변호사를 13년 동안 맡고 있고요. 도대체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사실 법조인들은 국민들이 정의를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믿을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어느 국가사회든 정의를 맡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과 가장 유리된 정의관을 가지고 국민들이 절대로 존경은커녕 인정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정의관과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소임을 맡기게 됐을까? 우리가 뭔가 선택 판단을 잘못했던 걸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게 잘못 매듭이 묶여졌던 것일까?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나쁜 놈들이 단죄받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된 역사를 정상화 시켰어야 되는데 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제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다. 이것이 사실 저는 결론이라고 하고 그냥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법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집단인가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의 법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검찰제도라고 하는 것, 검찰이 뭔지 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검찰제도는 국가 소추주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형사재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사재판 이거하고 검찰은 사실 관계가 별로 없어요. 국가 소추주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 그것을 소추권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추권을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냥 주는 나라들이 있고 오로지 국가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권한을 주는 나라도 있어요. 이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사재판 회부권을 국가에만 인정하는 그러한 국가를 말하는 건데 과거에는 규문주의라고 옆에 써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은 형사재판에 회부를 하고 형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동일인인 그런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가 그게 한 사람이에요.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쥐가 회부하고 쥐가 판결 내리니까 당연히 개인의 인권은 보호될 수 없죠. 이거는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와 이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형사 재판의 회부권, 그러니까 소추권이라는 걸 주냐? 그 역할을 맡는 그 어떤 공직을 만든 게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 그리고 그 검사로 구성된 국가기관을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또는 검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계몽주의적인 제도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검사는 대표적인 그런 수사기관이다. 가장 엘리트 수사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 오해입니다. 이거. 검사는요, 수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의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규정된 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못하게 견제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검사의 본연의 책무예요. 대한민국 검찰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에 만들어진 표라서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뭐 검경 조서의 증거 능력 차이, 이거 지금은 이제 차이가 없어졌고 경찰 수사 지휘권 이것도 뭐 어떤 거 없어졌고 이렇게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구속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유 없이. 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영미법계, 불문법계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라는 검사의 권한이 굉장히 적어요. 다 X잖아요. 이거는 진짜
권리 보호 그 원칙 그러한 업무에만 검사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요 프랑스,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은 그래도 좀 검사의 권한들이 조금 더 많죠. 근데 많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검사는 기본적으로 권리보호기관이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검사들 보면은 무슨 뭐 저는 이게 참 그 진짜 가짜나 가지고 검사들이 우리가 칼잡이 노릇한 게 내가 30년 동안 내가 칼잡이를 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윤석열 씨가 내가 검사 몇십 년 하면서 내가 사회학을 뭐 거학이랑 싸워왔다. 검사라는 그 직책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자체를 검사들이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공무원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30년을 그 공무원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는 바로 그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만들고 마구 진짜 칼처럼 휘두르는 짓을 검사들이 해온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욕먹어야 됩니다. 예, 욕먹어야 돼요. 그리고 판사들도 똑같아요. 예?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얘기 그거 뭐 개혁이 아니라 정상화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개혁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은 반드시 사법개혁과 한 세트로 진행이 돼야 돼요. 왜? 검찰과 법원은 한 항아리거든요. 검찰 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만 막으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법원 쪽에 구멍이 여전히 있는데 그 구멍 두 개를 같이 떼어야 그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개혁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둘이 똑같아요. 둘이 한 팀이기 때문에. 둘이 한 팀인 이 상황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수많은 똥굴뱅이들을 다 X자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늘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해체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검찰 해체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동그라미들을 다 이 X 수준으로 만드는 게 이게 검찰을 해체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집중된 모든 권한들을 다 적절히 다 분산시키고 검찰은 검찰 본연의 그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능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제도의 정상화고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1905년에 처음으로 1호가 이때 나타납니다. 1905년에 변호사법을 급하게 공포한 이유는 일본은 이때부터 23년 전에 변호사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일본의 변호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도 야 이거 놔두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랴부랴 변호사법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변호사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1호 변호사가 홍재기 변호사라는 분이에요. 홍재기. 이 모든 변호사들은 자기 번호가 있거든요. 등록번호라고 하는데 저는 6851번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905년 11월에 1번으로 등록된 홍재기 변호사 이후로 2번, 3번, 4번, 5번 해서 제가 2002년도에 변호사 등록을 했는데 제가 6851번째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100년 동안 이 나라에 6851명 저까지 법률가가 그냥 6800명만 있었던 거예요. 100년 동안에. 그러면 1년에 뭐 몇 명씩 배출됐다는 얘기입니까? 68명 정도겠죠? 70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 이전에는 굉장히 법률가들이 배출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게 80년대 전두환이 법조인들이 너무 이게 말을 잘 안 듣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확 늘려버렸거든요. 몸값을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평균 6, 70명이 된 거지. 그 전에는요 한 해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3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특권 의식이 있고 선민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행태 DNA의 큰 원인이 됐죠. 아주 특권 계급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일제강점기에 법조인들이 이렇게 양성이 됐는데 이렇게 양성된 법조인들이 그냥 뭐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법률가가 됐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반민족적이다. 모력사적인 DNA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무단 통치,
특히 조선 총독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이제 병합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에서는 조선 총독부 관제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왕이 직접 제정한 법률이란 뜻인데, 첫째, 조선에는 일본의 헌법 시행하지 않고 총독이 천황의 대권에 따라 정무를 통할한다. 둘째,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되어 조선에서 일체 정무를 통할한다. 셋째, 총독에게는 대권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부여한다. 넷째, 조선의 정치는 되도록 간이하게 함을 요지로 한다. 따라서 정치기관 역시 이에 따라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요 정치기관 역시 개정하거나 폐지한다라고는 썼지만 폐지했죠. 조선인은 정치 영역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자,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조선 총독은 조선에서 군사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절대 권력을 갖고 조선은 일본의 헌법과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의 의회와 사법기관의 민주적, 법치주의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은 왕보다 이 당시에 일본을 명목상 다스리는 자가 일본 천황, 일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왕도 일본의 의회와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조선 총독은 일본의 천황, 일왕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때릴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해갖고 싸움이 이제 벌어지다가 경찰서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는 줄 아세요? 둘 다 처벌받죠. 둘 다 쌍방폭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먼저 때린 놈, 이놈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형법에는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걸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이건 처벌받지 않는 건데, 이게 실무에서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놈이 칼 들고 덤벼들어도 뭐 그거를 막겠다고 내가 무슨 뭐 나도 몽둥이 같은 걸로 그 놈을 때려갖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내가 상해죄로 처벌받아요.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조선의 정치는 되도록 간이하게 함을 요지로 한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싸움이 벌어지면 싸운 놈 둘 다 처벌한다. 뭐 정당방위 뭐 이런 거 인정하지 말고 그냥 뭐 사람 다치게 하면 처벌해버린다. 이거 일본 놈들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기본 원칙이었어요. 뭐 정의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올바르게 처리하고 하는 거, 그거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통치하는 자들의 뇌리에 없었어요. 피지배 민족인 이 조선인들, 그냥 일마들이 사고 치지 않고 싸우지 말고 우리 지시하는 것만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사사법을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 방식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도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요, 분노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놈들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던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 권력기관들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도처에 있어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민주국가에 있어서 그런 권력을 갖는 기관들은 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행정부보다 법원과 검찰이 훨씬 더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파면인가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한상혁 씨가 한 게 뭡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걸었잖아요. 그래갖고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했어요. 대통령의 파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지금 뭐 법원은 그걸 기각 결정을 내려버렸지만, 그때 법원에서 대통령의 파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으니까 이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처분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보다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권한, 검찰의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한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선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법률가들은 도대체 그 막강한 권력의 근거가 뭐냐?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한 최고의 수재들이잖아. 뭐 이거예요. 이거는 사이비 논리예요. 사이비 논리. 논리도 아닌데 이게 언뜻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되지. 그러면 뭐 대통령도 시험 봐서 뽑으면 되겠네요. 제일 똑똑한 사람 대통령 시키면 되겠네. 그럼 윤석열 씨는 대통령 되기 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법조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겁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법원 검사국에서 서기로 근무했던 사람들. 에? 이렇게 해서 뭐 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더 황당한 건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된 바로 그날 조선 변호사 시험 2차 필기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날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험 감독관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아니 히로히토가 항복해버리니까 시험 감독관들이 놀라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기 시험 치던 사람들이 이 감독관이 왜 안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때 데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해방이 전혀 뭐 기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감독관이 없어지니까 어떡해요. 그래갖고 연자농성을 벌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인 그 시험 감독관들이 이제 빨리 그 본국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감독관들을 놓고 안 놔주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합격 증서를 나눠주고 도망갔어요. 이 1945년도에 이 조선 변호사 필기시험 치던 사람들은 그냥 전원이 합격으로 처리돼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입법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찾기가 어려워요. 자기네들도 창피하니까 신분 세탁을 다 해가지고 곳곳에 다 숨어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대법관도 나오고 뭐 무슨 법원장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은 숱하게 나오고 검사들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미군정 사법요원 양성소 입소시험 합격자, 뭐 특별 임용자, 군 법무관 시험 합격자. 이 군 법무관 시험이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군 법무관 시험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군대에서 군 법무관으로 임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장교들 중에. 그래갖고 그냥 임의로 그냥 법무관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는 법률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되게 형식적인 시험을 봐서 요 법률가 자격을 그러니까 제대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먹국으로 다 법조인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초기 법조인들 숫자에 거의 대다수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속았던 겁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도 되나? 근데 이제 언제부터 사법시험이 뭐 시행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의식, 사고방식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것에 DNA를 형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법원 검사국에서 서기로 근무한 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장 검판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에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관, 뭐 주사보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그 판사 검사 시킨 거예요. 벼락 출세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런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과 실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출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연배가 있으신 분은 잘 아시는 오제도 검사입니다. 반공검사 오제도. 선우종원도 있고 그런데 선우종원은 조금 그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그래도 시험에 합격은 한 사람인데 오제도 검사는 그냥 요 법원에서 몇 년 그냥 일하다가 해방돼가지고 얼레벌레 검사 돼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성과를 내가 실적을 보여야 되겠다. 더욱이 오제도는 출신이 함경도거든요. 예, 해방이 되니까 그 월남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그 이남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숱하게 공안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숱하게. 해방 후 검찰이 선택한 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 법률가들은 대개 보면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해방된 국가에서는 반역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45년 해방 직후서부터 48년 8월 정부 수립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률가들은 전전긍긍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뭐 전부 다 벌 받고
단죄되고 처단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참회를 했어요. 아, 내가 출세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조국과 민족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하자. 우리 민중을 위한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좌익계 단체를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민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또 그런 행보를 하기도 했고요. 대다수는 눈치를 받고 그 중에 또 소수는 아예 그냥 반대의 길로 나가버린 거죠. 일제강점기 때 했던 그런 행태를 갖다가 딱 봐서 요즘은 이승만이 대세네. 요즘은 미군정이 대세네.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오케이. 미군정이 좋아하는 게 뭐지? 반공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그냥 반공의 역군으로 앞에 나가야지. 오제도 같은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 요 해방 전국 때 이 검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국민을 위한 법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했었던 대로 권력에 복무하는 국민을 압제하는 법조가 될 것이냐, 뭐가 될 것이냐. 그런데 선택을 했죠.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죠. 일제강점기 때 하던 그런 행태를 보다 강도 높게 합니다. 바로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에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조선 정판사라고 하죠. 1946년 5월 달에 벌어져요. 뭐 국사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도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러면은 그거 조선 공산당이 그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위조 집회를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뿌린 사건 아니야? 뭐 이 정도 아실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간략하게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946년 5월 달에 약간 전에 조선 정판사라는 그 인쇄소가 있는데 그 인쇄소에 근무하는 직공 하나가 집회를 찍어내는 데 필요한 징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인쇄기에다가 뭐 해가지고 집회 찍어내는 건데 일본 놈들이 도망가면서 집회 인쇄용 징크판들을 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그 직공이 그거를 구해서 그거를 팔려고 하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공이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인쇄소는 지금의 저기 소공동 조선호텔 그 앞쪽에 보면은 근택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 그 경향일보사로 그 건물로 굉장히 오래 사용되던 그 근택 빌딩 1층에 있는 인쇄소였는데 그 근택 빌딩은 조선 공산당이 해방 이후에 근택이라는 그 일본 인쇄업자가 일본으로 막 도망가려고 급하게 급매로 내놓은 그 근택 빌딩을 조선 공산당이 사가지고 조선 공산당 본부로 사용하던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공산당 간부가 1층에 있는 조선 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을 하고 2층이 조선 공산당 본부로 사용하고 3층이 해방일보라고 해가지고 조선 공산당의 약간 기관지 같은 신문사가 거기 있었고 뭐 4층도 다 뭐 조선 공산당 그런 반계 조직들이 있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위조 집회용 징크판을 그걸 몰래 팔려고 하던 그 직공이 조선 정판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당원 당원증이 있었던 거죠. 그게 공산당도 잘못한 거예요. 자기네가 운영하는 인쇄소의 직원이면은 전부 다 막 그 사상교육 시켜가지고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거든요. 가입하기 싫으면은 사표 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당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손버릇 나쁜 사람이 이제 그 당원이 되는 바람에 불똥이 공산당으로 튀어버리는 거죠. 조선 공산당으로. 그 원래 그 직공은 그 인쇄판, 징크판을 가지고 뭐 다른 인쇄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찍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다고 해요. 조선 정판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해방 이후부터 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공산당은 남한에서는 합법단체였어요. 합법단체였기 때문에 공산당 활동은 뭐 맨날 그 신문에 보면은 뭐 박헌영이니 뭐 이강국이니 하는 공산당 지도자들의 동정이 크게 실리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냐면 1946년 5월 조선 정판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때 미 군정과 경찰은 조선 정판사 직원이 뭐 그 진급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뭐 그 걸렸다는 요거를 가지고 조선 정판사 빌딩을 압수수색을 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인쇄소 직원들 그 사장까지도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고 조선 공산당 총무부장 재무부장으로 있었던 이관술이라는 아주 저명한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뭐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구속해버리고 해방일보사 해방일보 정관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구속시켜요. 다 구속시켜버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 공산당이 아닌 좌익 계열의 모든 언론사들도 다 정관시켜버려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남한 사회가 조선 공산당은 불법 다체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당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정판사 사건은 빨갱이 사냥의 전범이 된 사건이라고 보통 말을 했습니다. 재판은 46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무려 30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 사건의 재판장은 양원일 판사라고 이 사람도 함경도에서 월남한 사람이에요. 너무 편파적이고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버립니다. 피고인들이 열 몇 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피고인은 누구겠습니까? 그 징크판을 훔쳐서 팔려고 했던 그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가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했을 정황이 무척 많거든요. 한 60일 정도를 구금당하면서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법정에서는 내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한 거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허위 진술 때문에 피고인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반대 신문을 통해서 입증해낼 방법을 차단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판 절차상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저명한 변호사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제시대 때 검판사 하다가 회개하고 반성한 이 사람들이 대거 요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재판장을 막 기피 신청을 하고 막 항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기피 신청은 전부 다 기각시켜버리고 항의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막 징계시켜버리고 막 이 짓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뭐 무슨 무기 뭐 징역 15년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려버리고 거기에 대한 항소도 그냥 위에서 일사천리로 전부 다 기각시켜갖고 형을 확정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짧게 좀 급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북 출신의 수사기관, 공안 수사기관, 그다음 미군정, 또 이북 출신의 그런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되네. 이거 해방된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뭐 일제강점기랑 똑같네. 그냥 짜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네. 이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학습시켜줬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검찰이 오케이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인해서 남한의 진보정당 몰락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국가기구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검찰이 그냥 해방된 우리 국가의 검찰하고 그냥 똑같은 권한과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반공주의는요, 낙인 찍기를 통한 반공주의 체제를 형성했다. 이 정판사 위패 사건과 똑같은 형태로 모든 그런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무슨 뭐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인혁당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니 뭐 해가지고 이게 다 그냥 낙인을 찍어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처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공주의 체제로 만드는데 시발점이 됐고 그 원형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기억 조작을 통한 반공주의 체제의 공고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판사 사건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뭐 해방일보를 비롯한 좌익 계열 언론사들을 전부 다 정관 폐간시켜버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판사 재판 보도는 전부 다 무슨 조선일보, 뭐 조중동 같은 이런 반공주의 계열의 이런 우익 언론에서만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 뭐 이쪽에 그 조작된 이런 증거와 이런 주장만
이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아 이거 공산당이 위조지폐 대량으로 찍어냈다가 소탕됐구나 이렇게 알게 돼버린 거죠. 기억 조작을 통해서 반공주의 체제가 공고화됐다는 겁니다.